북핵 문제만큼이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의 교화소 등에서는 채찍질, 전기 충격 등 온갖 고문이 자행되고 있는데요. 실태를 파악해보고 해법은 없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봉석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이 소식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군이 오늘 처음으로 괌의 사드 포대를 국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사드의 유해성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군 기밀 시설에 취재진을 초대한 건데요. 전자파 위해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됐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 보신 후에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괌 미군 기지안에 배치된 사드 포대입니다. 이곳의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800km로 성주에 배치된 레이더 종류와 같습니다. 전자파 측정은 사드 레이더 북서쪽 전방 1.6km 떨어진 미 태평양 사령부 훈련장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성주 포대에서 인근 민가까지 1.5km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전자파의 최고가스는 제곱미터당 0.0007와트로 국내법상 인체 안전 기준인 시바트의 0.007% 수준이 나왔습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음의 경우 사드 레이더 바로 옆 발전기는 귀마개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심했으나 500m 떨어진 요격미사일 발사대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군 측은 성주의 경우 발전기가 아닌 상업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oday's visit should reassure and prove that there really does not pose any health, environmental, or safety concerns being beneath the beam of the radar. 괌의 사드 포대 공개는 국내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미군은 한국 측이 개방을 요구했을 때 난색을 보였으나 국내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결국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언론 공개와는 별도로 성주 군민들로 구성된 사드 검증단의 괌 방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괌 미군 기지 안에 사드 포대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전자파도 측정이 됐는데 기준치의 0.007%,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전자파가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현재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 좀 잠재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잠재울 수밖에 없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미군이 저런 그 사드 기지를 자기네 기자들한테는 공개했지만 외국 기자들에게 공개한 것은 우리 한국 기자들이 최초가 아닌가. 네. 그것은 지금 우리 성주에 이제 그 사드 배치를 두고 지역에서 님비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선 우리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또 우리 성주 시민들이 직접 가서 군민들이 직접 가서 그걸 테스트하고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미군이 이렇게 순발력 있게 보여주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공개된 것 중에 특징은 이제 그 발전기 문제인데 네. 이 괌 기지의 그 사드 레이더의 발전기는 자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조금 앞에 나가니까 거의 들리지 않았다. 네. 그러나 우리 성주의 경우는 이것을 자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전력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네. 거의 소음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드의 현상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기자들에게 공개한 것은 그만큼 이 사드에 의한 지금 뭔가 그 유해성, 좀 과장되고 증폭된 유해성을 잠재우고 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데 아주 유익한 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이 이 사드 기지를 타국 민간에 공개한 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측에서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다가 한국 그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결정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무기 체계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럽고요. 북한의 반발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그 이번에 공개를 한 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반발 수위가 높으니까 이제 그만큼 그거를 이제 의식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드의 이제
반대를 해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드가 그 자기네가 아니라 이제 주변국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겨냥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오면서 이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 그동안의 어떤 선례를 비춰보면 북한이 아마 그 같은 주장을 되풀이를 하면서 계속 사드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반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드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오는 어떤 입장들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전자파 유해성 논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공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비인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상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그 북한의 교화소의 실상의 실태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한 교화소에 보통 3,000에서 4,000명 정도가 이제 수용이 돼 있고 그 한 방에 그 30명에서 60명, 그러니까 네. 평균 한 50명 안팎의 인원들이 거기에 이제 그 한 방에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 생활 그 여건 이런 걸 살펴보면 뭐 냉난방 시설도 별로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당연히 이제 위생 상태도 좋지가 않고 네. 그다음에 먹을 것도 이제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숨지는 사람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위생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병에 걸려서 숨지든지 아니면 영양실조로 숨지든지 그래서 한 교화소당 그 하루에 한두 명 아니면 세네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만약에 전염병이 돌거나 그럴 때는 뭐 한 방에 있는 한 50명이 하루에 숨진다든지 네네. 뭐 그런 일도 있다고 지금 그 통일연구원은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숨져도 가족들한테는 이걸 이제 알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문도 이제 횡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고문들이 이제 자행이 되고 있는데 좀 약간은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 비둘기 자세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둘기 자세가 뭐냐면 손을 뒤로 묶어놓고 그 묶인 손을 천정이라든지 이제 매달아 놓고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계속 방치를 하는 이제 매우 고통스러운 그 고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얼마 전에 그 케네스 베라고 그 미국계 한국인이 네. 있습니다. 그 미국계 한국인이 2013년에 2년 동안 꼬박 2년 동안 교화소에 이제 수감된 일이 있는데 그걸 이제 책으로 펴냈는데요. 그 안에 보면 교화소의 어떤 실태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냉난방 시설 이런 건 없는 건 이제 기본이고 그리고 밤에도 불을 켜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름이라든지 이러면 모기라든지 이런 벌레들이 많이 달라들어서 잠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면서 낮에는 이제 중노동을 시키고 그래서 몸무게가 한 뭐 20kg가 이제 뭐 빠지고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거기 묘사가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끔찍하고 처참한 수준인데요. 비단 북한 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외 노동자들의 환경도 열악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럽의 그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네덜란드 학자를 인터뷰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학자가 이제 이 그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그 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 북한 노동자들의 숙소도 아까 그 교화소처럼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외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도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어떤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 폴란드의 어떤 한 조선소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 용접을 할 때 그 방화복을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착용하지 않아서 그 화재에 불에 타서 이제 숨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그 실제 보고서에 그 적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중노동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데 그 월급도 이제 제대로 주지 않고 북한 당국이 1년에 한 사람당 노동자 한 사람당 가져가는 돈이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네. 정말로 인권 수준이 최악인 것 같은데요. 안 소장님, 이런 얘기들이 다 사실입니까? 아무래도 북에서 오셨으니까 이 실상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걸까요? 개선될 수 없는 건 뭐 본질적인 이 정치 체제와 관련되는 겁니다. 사실 북한에서
김일성 지배 시대만 해도 그렇게 인권 문제가 뭐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김정은으로 이제 세습이 되면서 인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습이야말로 봉건 정치고 봉건 정치에서는 인권 침해가 불가피한 겁니다. 김정은이 지배하면서부터 생겨난 게 73년도에 국가정치보위부가 생겨났고 그때 정치범 수용소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자님 설명하신 그 교화소는 사실 인민보안부 경제범들로서 일정한 재판을 받고 뭐 7년형, 8년형을 구형받고 들어간 사람이니까 기약이 있으면 살아나올 수가 있고 물론 나올 때는 피고리 상접에서 부축을 받을 정도로 이제 뼈만 남아 나오지만 그 외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완전히 언제 나온다는 것도 없고 재판 절차도 없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좀 맞아 죽었다든지 어떻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가족이 나서서 왜 우리 가족을 때려 죽였느냐, 뭐 법적으로 뭐 고소한다든지 또 언론에 뭐 공개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전혀 또 금지돼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북한 사회는 철저하게 이 연좌제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문을 하는 겁니다. 고문을 해서 고문 과정에서 죽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반체제 뭐 반체제가 노골적으로 등장은 못해도 반체제 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다 격리하는 게 이게 정치범 수용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을 인간 대접 안 해도 그러니까 수령 독재이기 때문에 수령은 깍듯이 모시지만 아래 그 법기관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하대해도 누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문, 연좌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이제 정부 안에 내각의 법무부라는 게 없습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200여 개의 근대 국가가 있지만 법무를 다루는 부서를 내각에 두지 않은 부서는 북한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모든 교화소를 관리하는 것은 인민보안부, 우리 경찰과 같은 데서 관리하고 또 정치범 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 정보기관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법에 삼권 분립의 법적인 통제나 제재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도관들, 교화소 사람들이 전부 별을 달고 군복을 입고 그 인민보안부가 이 사람들을 관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죄인들은 교화소에 갇히는 순간부터 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뭐 중님은 중위동지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란 존재는 거기서는 거의 좀 절대적인 존재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수직 관계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서는 그 사람들을 때리거나 뭐 고문하거나 이런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노동당의 계급 정책을 실천하는 아주 투사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고문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비둘기 고문, 비행기 고문 외에도 가장 그 간악한 고문이 뭐냐면은 이 갈비 썰기 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비 썰기 고문이라는 건 이제 쇠줄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요 갈비짬에 딱 집어넣고 한 대, 두 대 썰면서 한 대 딱 썰고 부를래 안 부를래. 그럼 이제 두 대까지 쏘는데 사람이 두 대를 쏠면은 기절한답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그 국가정치보위부 이 사람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해도 그것이 뭐 우리나라 같은 바로 언론에 나서 뭐 갈비 썰기 고문을 했다 이러니까 이게 여론화되고 또 국제사회 보고가 되지만 그 사회라는 건 다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개가 안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계급적 원수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지배하니까 인권에 대한 개념이 성립되기 좀 어렵습니다. 정말 경악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자국의 인권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수면 위로 올리면서 북한에서 좀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은 인권 문제는 이제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동안에 북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북한에는 인민들이 뭐 다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 좋은 인권 조건 아래서 이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그 영상을 통해서 그 모두 다 이제 좋은 조건에서 근무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영상을 통해서
휴식 시간에 춤을 추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다 날조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이 최근에 이제 김정은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려놓았는데 네. 그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부시 정부에서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부시 정부는 이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이제 규정한 그런 이제 정부인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런 정도의까지 행동은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크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또 내부적으로 이거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뭔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제 어떤 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의 이제 보도 내용인데 네. 그 보도 내용이 뭐냐면 북한이 사법기관들한테 뭐라고 이제 지시를 했냐면 법규 위반자 단속 과정에서 지나친 폭력을 삼가라는 지시를 비공개로 내렸다. 이렇게 해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그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아무리 발뺌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인권 실태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미국이 김정은을 대북제자 명단에 올리면서 인권 범죄자로 낙인을 찍지 않았습니까? 인권 문제에 대한 이런 미국의 고강도 압박이 어떤 김정은 정권에도 좀 압박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북한의 반발을 보면은 그것이 상당히 북한에게는 아프다. 이제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과거 그 황장엽 선생님도 김정일 정권을 인권으로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지적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오히려 북한하면 이제 핵 문제도 많이 초점을 두고 그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북한 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에게는 핵 문제는 좀 외국에서 떠들어줬으면 하는 게 핵 문제고 인권 문제는 떠들면 떠들수록 북한은 그걸 무서워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탱크를 잡으려면 앞에서 아무리 쏴도 안 되고 옆에서 그 궤도를 자르거나 뒤에서 연료 탱크를 쏴야 탱크를 잡을 수 있듯이 북한 정권의 변화를 바란다면은 물론 뭐 핵폭이나 이 핵 문제는 우리가 가장 그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강조 안 할 수가 없지만 사실 인권 문제를 많이 강조해서 북한이 싫어하는 것을 좀 벌거벗겨서 국제사회에 드러내면은 그만큼 세계 양심적인 이런 그 사람들이 볼 때 북한 정권은 정말 변화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권 문제가 지금 북한 또 중국도 그렇고 조금 전체주의 체제에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서로 연대하고 그래서 뭐 중국의 탈북자 문제니 러시아의 탈북자 문제니 발생해도 중로가 북한하고 어느 정도 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그 탈북자 문제는 물론이고 북한 내 어떤 수용소 문제 아까 지적하신 어떤 교화소 내 또 그다음에 이제 해외 근로자 사실 해외 근로자는 북한 내 주민들에 비해서 해외 나가서 생활하는 것은 훨씬 좋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밖에 나가면 쌀밥도 먹고 배불리 먹으면서 일은 하지만 그 생활이 우리 자유 시민으로 볼 때는 그 인권 침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낱낱이 열거해서 백서를 잘 만들고 또 국제 언론에 홍보하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김정은 정권이 그로부터 압박을 느끼고 야 이거 인권을 좀 개선하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북한 체제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 규탄이나 상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과연 이런 인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들을 처벌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인데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먼저 반발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최근에 미국이 김정은을 그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을 때만 해도 중국 외교부는 강하게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 미국의 어떤 국내법을 이용해서 그 다른 나라한테 이제 제재를 하는 것은 뭐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소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 김정은이라든지 어떤 책임자들을 처벌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체포를 할 것이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그러니까 체포를 해서 법정에 세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국제법 전문가가 약간 좀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킬링 필드 그 집단 대학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을 그 어떤 종신형을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35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례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면 언젠가는 그 책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임을 묻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안 소장님, 로버트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북 라디오 방송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있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사실 그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자꾸 이제 압박을 하니까 북한 당국자들이 가끔 인권을 말하고 있지만 북한 내에서는 인권 개념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대북 방송, 라디오라든지 또 그 외에 뭐 SNS 많지 않습니까? USB라든지 DVD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은 자유가 아니라 인권 침해다. 모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못하고 자기 거주 지역을 벗어날 수 없고 배급이 안 나면 굶주려야 되고 이것이 다 생존권, 인권과 관련되고 또 정치 체제가 70년 동안 바뀌지 않고 계속 가는 것 자체가 독재고 인권 침해다. 이걸 가르쳐 주면은 그게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좀 전방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결국 북한 인권 개선의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